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의 송유라입니다. 42.2, 40.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나타낸 숫자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온 여야 간 지지도 차이, 뭘 의미할까요?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의 탄핵 의결과 체포영장 집행, 이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어떤 걸 느끼고 있을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른 지지율에 대해서 당내에 착각하지 말라고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과 공수처의 실기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거죠. 과표집이고 일시적 현상이라던 민주당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일고 있는데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자영업자의 지지도가 빠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악화된 경기 때문만일까요? 지난 주말 온라인에서는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옹호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SNS 계엄령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추운 아스팔트에서 눈을 뒤집어쓰고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식선에서 헌법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는지 혹은 대권에 대한 욕망만을 드러냈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일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털어불어 한 주간 보정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13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여수부터 가보겠습니다. 2030년부터 정부가 쓰레기 직매립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지자체별로 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여수시가 폐기물 불법 투기 방지와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가 일부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와 또 관리 소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가 쓰레기 재활용과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소규모 거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시설은 여수시 화양면과 3일, 주삼, 미평동을 시작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체계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우선 도입된 바 있습니다. 예. 현재 여수시에는 27개 읍면동에 총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재활용 클린하우스는 1개소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1,700만 원이 소요되고 연관 유지 보수 비용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주체는 해당 읍면 이장과 통장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분리수거함이 종류별로 잘 수거되고 관리된다면 이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좋겠지만 일부 이 시민들이 클린하우스 주변에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나 불법 폐기물을 버리거나 또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클린하우스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부 시설에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클린하우스에서 수거된 재활용 품목의 품질이 떨어져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자원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소규모 거점 시설 이 클린하우스.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분리수거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시스템 또한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린하우스 시설의 1차적인 문제는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점과 또 클린하우스 시설물의 관리 문제인데요. 예.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재활용품을 정리하거나 또 클린하우스 주변의 정리 정돈 등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실제 읍면동에 설치된 일부 클린하우스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이를 치우기 위해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고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클린하우스 사후 관리에 문제점을 들어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지역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클린하우스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분리 배출이 잘 됐지만 책임 관리가 되지 않아 불법 투기로 주민들이 외면을 받고 있다며 시설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형편이라며 여수시에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읍면동의 이장과 통장에게 맡겨진 기존의 관리 주체를 책임 있는 관리 주체로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 주민들의 분리 배출에 대한 의식 전환과 함께 행정당국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700만 원 가량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을 당장 철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비효율적인 것이고 일단 시설을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13분기 연속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광양 지역 기업들이 13분기 연속으로 기업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의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2025년 1사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이 지수 이른바 BSI가 66.7포인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해당 수치는 13분기 연속 비관적인 경기 전망 지수이고 더구나 지난 2022년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 기업 경기 전망 지수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이번 지수는 지난해 4분기 81.5포인트 대비 무려 14.8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로 광양 지역 기업들이 이 경기 불황이 앞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광양 지역 기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비관적인 경기 전망의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조사 결과 광양 지역 기업체들은 지난해 영업이익과 투자 실적이 각각 연초 목표 대비 어느 수준일 것이냐를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영업이익은 10% 이내로 미달할 것이라는 응답이 46.7%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광양상공회의소는 이번 기업경기 전망지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내 정치의 불안이나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려, 또 글로벌 철강 경기 과잉 등으로 광양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광양 지역은 이렇고 한편 또 새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의 기업 경기 전망 지수도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광양 지역의 13분기 연속 비관적인 경기 전망 지수와 함께 새해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순천 상공회의소가 순천과 구례, 보성 등 관내 60여 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1사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가 75를 기록해 2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기업의 영업이익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무려 58.3%를 차지한 반면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는 41.7%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업체들의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내수 부진이 63.1%를 가장 높게 꼽았는데요. 이는 지난 분기 45.4%포인트보다 더 증가한 비중이고 극심한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의 애로를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체들이 당장은 경기 회복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체들은 언제쯤 좀 나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나요? 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 중 58.3%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를 2026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업체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순천상공회의소는 내수 침체나 높은 환율, 또 불안한 국제 통상 환경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순천 지역 경제의 회복을 늦추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가 체감하는 광양과 순천의 경기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김혜원 뉴미디어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특별법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후속 대책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후속 대책으로 유가족 일상 복귀를 위한 돌봄 강화, 긴급 생계비 지원, 추모 공간 조성,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우선 기존보다 강화된 심리 상담과 돌봄 서비스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유가족께서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위험군 유가족에게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최대 5년 동안 1대1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네. 마음건강치유센터를 통해 전문 심리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5년간 제공할 수 있게끔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또 현행 1개월인 긴급 돌봄 서비스는 최장 6개월로 확대하고 향후 1년간 유가족이 병원이나 치료센터를 이용하실 때 1인 월 10만 원 교통비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예.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에게는 긴급 생계비도 신속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모금 기간 동안 성금 활용이 어려웠지만 전남도에 적극 건의가 반영되어 희생자 한 분당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러한 후속 대책을 빈틈없이 진행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중요한데요. 네. 특별법에는 손실보상금 등 피해 보상금과 심리상담 검사, 치료 지원 규정, 트라우마 센터 설치, 추모 사업과 추모공원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네, 또 추모 공간을 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남도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유족 지원과 진상규명 등 시급한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죠. 네, 전라남도는 후속 대책의 가장 최우선은 유가족 지원과 진상규명 등 시급한 사고 수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6일 발표된 후속 대책의 주요 골자는 유가족 심리치료,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보상금과 위로지원금 등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중 위로 대책을 하나로 추모공원 조성이 논의된 것입니다. 네. 추모공원 조성은 유가족 대표단과 협의된 사안이고 국토부와도 협의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진상규명 등 시급한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성 시기, 규모 등 세부 추진 계획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전남 정책 등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식품관광개발 등 6개사와 7,17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세아제강, 정다운, 프라이빗 보성, GF팜 호남, 지원푸드, 렉스이노베이션 6개 기업과 7,1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순천, 나주, 보성, 장흥, 함평 등에 271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네. 협약에 따라 세아제강은 순천 율촌 제1산단에 287억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타워 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을 증설합니다. 네. 정다운 일반산단에 300억 원을 투자해 동물성 부산물로 단미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합니다. 프라이빗 보성은 보성에 6,045억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과 해양환경을 기반으로 레저 생활을 즐길 주거 복합타운을 조성합니다. 예. 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식품산업 분야 GF팜 호남은 장흥 바이오 식품산단에 102억 원을 투자해 쌀 관련 가공식품 제조 공장을 신설합니다. 지원푸드는 동한평 일반산단에 250억 원을 투자해 조미김, 김부각, 스낵김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웁니다. 네. 지식정보문화기업인 렉스이노베이션은 나주 혁신도시에 186억 원을 투자해 2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도 에너지, 바이오, 2차 전지, 우주항공, 식품산업 등 전남의 특화 산업을 중점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4,500억 원을 정책 금융으로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육성 자금을 4,50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합니다. 예. 지원 분야는 임차료나 인건비,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은행 자금 3,300억 원, 공장 증개축 설비 구입 등 시설 투자를 위한 정책 자금 700억 원, 저신용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경영 안전 자금 500억 원입니다. 예. 은행 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 중 원금 3억 원까지 전남도가 대출 이자의 1.1%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를 매달 지원합니다. 예. 우대 지원 시 융자 한도는 5억 원, 이자는 2.5%포인트까지 확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우대 대상은 유망 중소기업, 강소기업, 가족 친화 인증기업, 소재 부품 뿌리 기술 전문 기업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생대책 지원 일환으로 기존 2차 보존 지원율에 0.4%포인트를 추가한 환급을 지원하며 예.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가능합니다. 네. 정책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통해 8년간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의 시설 투자 자금과 운영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벤처기업은 2.5% 고정금리, 그 밖의 기업은 3.0%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별 경영 안정자금도 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활용한 정책 자금으로 기업당 3억 원 한도, 1년간 3.9%의 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접수를 하시려면 전남도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변인실 김혜원 뉴미디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동시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천하람 대표님 요즘 수고하시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욱 힘찬 활동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정치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 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렇게 영장 집행이 지금 장기화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표님? 저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더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잘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임했다면은 더 좋았겠지만 이번에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게 되면은 단순히 공수처의 어떤 존재가 위태로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 체계가 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시간 가지고 준비하고 또 그 경호처의 주요 간부들 대상으로 체포영장 청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전 정지 작업들 해나가는 것은 그 자체는 의미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 영장 집행 장기화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난번처럼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분명해 보이고요. 그걸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는 좋고 저희는 기다릴 수 있는데요. 다만 너무 길어지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힘 빠져 하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좀 신속하게 법적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더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경호처 내부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 대표님? 지금 법원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무력 사용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굉장히 가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다른 기관들도 아니고 총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둘이 대립하면 사실상의 내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헌법 질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 헌법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법원의 권능을 무력화하면서 무조건 대통령 개인을 지키겠다? 저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호처도 큰 틀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을 지킴으로써 헌법 질서를 지키는 거다. 그걸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호처 직원들이 이걸 따를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따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주장을 하는 간부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내부 동요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호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말씀대로 지금 보면 언론과의 인터뷰까지 나오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주요 간부들에 대한 체포나 또 법적인 판단들이 나오게 되면은 경호처 직원들도 이런 위법한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대놓고 반발을 못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개시됐을 때 굉장히 좀 무른 대응으로 나오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대응이요? 네. 알겠습니다. 서던 의원님께서는 이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도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이 검사셨잖아요. 직접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공권력 집행 대상이 되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정말 이 무장 저항을 지금 시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저희가 초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전혀 학습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곤 했는데요. 이번을 통해서 그게 더욱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그 법원이 일단 발부를 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 이의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승복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 따져야 할 것인데 본인이 마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유무에 대한 판단권자인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저는 지극히 부당하고 정말 이건 뭐 세계 어느 지도자도 저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에서요. 많이 분노스럽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국민들의 분노들은 더욱 끌어올 수밖에 없어서요. 반드시 체포하고 반드시 구속해서 지금 이 행위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 책임 있는 행동들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형 받아봐야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을 걸 하는 후회할 겁니다 아마도.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뜨거웠던 뉴스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변화였습니다.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왔다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천 대표님께서 당시에 공신력 있는 갤럽 등의 추세선을 좀 봐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양당 지지율 갤럽과 리얼미터 정례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좀 높아졌습니다. 지지율이. 계엄 사태 전으로 좀 돌아간 듯한 양당 구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천 대표님? 네, 결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표집이 아니냐, 응답률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여론조사상의 변화들 역시도 어쨌든 보수층이 그만큼 결집하고 있고 조금 더 에너지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요. 결국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절대평가 국면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도 다른 정당도 있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진영 결집의 어떤 상대평가로 넘어가는
국면이라서 예. 저는 이렇게 어쨌든 보수층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쨌든 뭐 지금 아직까지도 탄핵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비중은 과거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높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근본적인 흐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게 선거 국면처럼 평가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계엄의 부정적인 것과는 별개로 대선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도 지난주 수사기관의 실수와 그 논리적 공백을 타고 국론의 극단적 분열과 또 혼란이 커질 것이다 예상했는데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세요? 벌써 이제 비상계엄 그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하고도 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덕수 그 대행을 탄핵하는 일부터 해서요. 최근에 이제 아직도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고도 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까지 예. 뭐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이 반드시 윤석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예. 뭔가 이게 국가 수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 체포영장도 무효라고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또 그런 시비를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여기에다가 야당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하는 이 논란까지 더하다 보니까 국민의 네. 혼란은 더욱 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우니까 결집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에 비해서 그간 윤석열과 극우 유튜브를 공유했던 사람들, 윤석열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힘을 얻어서 더욱 결집하게 된 것이에요. 예.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인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호하고 절차가 간결하고 엄중해야 함에도 예.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얼토당토 않는 말을 짓거릴 수 있는 틈을 줬고요. 그 틈을 타고 국론의 분열과 혼란이 더욱 초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내란 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듯 보이게 하는 이유일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여론 추이 관련해서 야당이 지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야당의 겸손함과 또 국민에 대한 설득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천 대표님, 지금 야당에 좀 건의하실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이라는 사태이기 때문에 야당들 입장에서는 세게 공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지자면 제 생각에는 여론이 악화된 요인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둘째는 헌법재판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라고 하는 논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일단 최상목 부총리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는 예. 야당도 최대한 협조하고 또 추가적인 탄핵이라든지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조심스러운 자세, 좀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실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보다도 전략적으로 조심스럽게 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야당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처벌이에요.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탄핵과 처벌을 가장 빨리 그리고 제대로 하는 방법인지 현명한 선택을 좀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시비가 있었고 경찰, 검찰, 공수처 간의 수사상 혼란과 혼선이 이미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을 빨리 출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다 동의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과정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은 계엄 직후에 여야 갈등을 줄이겠다면서 내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야를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차 탄핵안이 부결되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 한 명씩 추천하는 법안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예. 국민의힘은 계엄 전부터 이 특검 추천 방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줄곧 이건 문제를 삼아왔습니다. 근데도 민주당은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던 거지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차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되니까 비로소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왜 이걸 진작하지 않았을까요? 어떻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거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텐데 예. 그걸 왜 제대로 안 했을까? 진작했다면 지금쯤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이 출발하고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진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어서요. 예. 지금 선택한 방식이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 수 뒤를 보고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 국민께 차분히 설명해서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 예. 그러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행동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지난주에 백골단, 반공청년단의 이름을 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단체들이 등장해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신남성연대 등의 여론 형성과 또 실질적인 활동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대표님? 최악이죠. 그런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야 굉장히 꼴 보기 싫지만 뭐 현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김인전 의원이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공식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고요. 지금 저는 이게 아까 그 국민의힘의 극우화 얘기도 하셨지만 예.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도 자꾸 이런 극단적인 세력들에게 구애하고 또 거기와 손을 잡고 또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의원들도 자꾸 그런 집회에 나가고 또 이렇게 백골단을 기자회견장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이런 사람들이 백골단 이런 것들이 그냥 마치 당의 주류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단 말이죠. 예. 극우화가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극우화가 가속화되는 위험한 상황이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물론 끔찍했지요.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백골단을 다시 소환할 수 있는지 모골이 송연하다는 느낌이었는데요. 8, 90년대 민주화운동을 짓밟던 백골단의 하얀 헬멧, 청바지, 청조끼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요. 예. 1991년도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서 숨을 거뒀던 맹지대생 강경대 군의 죽음도 우리에게 아직 가시지 않은 아픔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그 세월호가 났던 2014년도에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라는 단체가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제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 서북청년단은 제주 4.3 항쟁에 토벌군으로 참여해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범죄를 저질렀던 아주 악명 높은 우리 현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름인데 이런 이름까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80년간 민주주의의 가치를 천천히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치를 무시하고 사람을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 이건 민주주의의 대위기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남성연대 이런 것들은 이제 극우 유튜버의 하나인데요. 극성 시청자들의 조직적인 힘을 이용해서 포탈에 걸린 기사의 순위나 중요도 평가를 바꾸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론 조작 아니겠어요? 알고리즘의 속성을 이용한 여론 조작.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정말 나쁜 범죄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우려를 삼을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두 분께서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새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이 2명 추천하는 것으로 수사권도 특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위헌적인 요소를 좀 제거했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대표님? 네, 저도 같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저희 개혁신당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발의자 명단을 지우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낸 법안 같다. 어떤 점에서요? 사실 예. 무슨 말이냐면 특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검 추천 권한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중립적인 제3자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왔고 한동훈 전 대표도 거듭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야당들이 결단을 내려서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들의 관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 거죠. 예전에는 야당들의 거부권 정도를 인정하는 형태로 민주당이 많이 했었는데 예. 그런 어떤 좀 부분도 빼고 아주 깔끔한 대법원장 추천으로 했고요. 수사 기간이나 수사관의 숫자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위헌적인 요소, 정부가 거부권을 쓸 만한 명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제거됐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는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발의한 이 안을 진작 좀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있어요. 예. 그러면 진작 특검이 출범했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어쨌든 이제 공동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그 사이 최소한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뺐기 때문에요. 예. 이제 국민의힘도 더 이상은 거부를 할 수는 없는 법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하지만 그에 반발해서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다. 그래서 외환죄를 뺀 계엄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 대표님?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대북 정책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은 수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책이니까요. 저도 대북 정책은 다양하게 그것이 어떤 각자 좋아하는 싫어하는 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어떤 국지적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무인기 도발을 계획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 그거는 대북 정책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예. 그 정도가 돼야 외환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말대로 정상적인 정책 범위 내에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될 것이고 예. 지금 특검에서 밝히는 거는 그 정상적인 정책을 넘어서 정말로 국지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서 의원님께서는 외환죄를 뺀 이 계엄 특검 추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우리 국민들은 과거 총풍 사건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보수 정권이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실제 시도했던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외환 유치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나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윤석열이 들였던 그 황당한 이유들을 생각하면 이런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외환 유치도 고려했을 것 같다라고 충분히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는 외환 유치에 대한 구체적 혐의점이 드러난 건 아닌 듯이 보인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그때 수사를 해도 되는 거다. 예. 지금은 내란에 집중해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이고요. 예. 조속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에 집중하는 게 국민이 가장 바라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도 그 외환 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여야 간 협상 여지를 좀 남겨두고 그리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 보시나요? 서 의원님?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그 외환 유치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그 쟁점이 없는 듯이는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내란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식하고 내란죄를 수사할 특검을 설치하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그리고 내란의 실체 진실 발견이라고 하는 대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들을 좀 만들어야 할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협상할 여지, 합의할 여지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네, 저도 뭐 서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외환죄 부분은 제가 봐도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개별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사건,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일부 쟁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양보를 하더라도 내란특검 조속히 출범시키고 지금 수사기관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완벽하게 종식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이번에 충분히 가능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이 우려가 되고 불상사가 생길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서 의원님? 예, 저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그럴 줄 있어서요. 알았다. 예. 예. 어쨌든 말로는 막 떠드는데요. 실제로 자신에 대한 신체적인 위협이 오면 그 되게 두려워하면서 뒤에 숨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이미 체포영장 집행 때도 보여준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자기가 나와서 잡혀가지 않으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천 대표님은 이번에 또 출석하지 않겠다 그럴 줄 알았다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내란죄를 철회한 게 엄청나게 문제고 80%의 근거가 없어졌고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인들이 승기를 잡은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왜 본인들에게 유리한 얘기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 법리와 다르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없다, 이길 자신이 없다라는 증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변 안전을 우려한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다 끝나고 출석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차피 경호처가 동행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신변 안전이 그렇게 뭐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약간 저는 핑계 내는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탄핵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이가 이어진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도 있다고 보세요, 서 의원님? 예, 탄핵 재판은 헌법 재판의 하나지요. 헌법 재판은 헌법 재정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기반해야 하는 재판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은 이게 워낙 명백해서요. 예.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서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인용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탄핵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지역 이슈 여쭙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일부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현금성 지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포퓰리즘이 아닌가 어떻게 보시나요, 천 대표님?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세수 기반도 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국가 기반 사업이라든지 미래 먹거리인 R&D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핀셋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걸 지금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하기에는 우리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평가합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나라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그러나 그들이 퇴직 이후에 생계를 뒷받침할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영업 진입이 폭증해서 우리 지금 광주 전남 지역만 해도 자영업자의 비율이 크게 늘었고 특히나 그중에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크게 상승했고 고용원이 없는 소규모 1인 자영업체의 비중이 늘었고 규모가 계속 영세화되고 평균 사업소득 증가율이 임금소득 증가율보다 크게 낮아지고 폐업 증가율도 늘어나고 부채 증가율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게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라는 생각이고요. 예. 각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이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장기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현금성 지원은 단기 처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내국세 세입 감소로 인해서 지방재정 교부금이 감소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의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도 지자체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 간 차등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의 소지가 생기게 되고 특히 또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 우려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감안하면 재정을 투여해서 시중의 경기 흐름 또 현금 흐름들을 높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걸 각 지자체한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고려할 일이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동용 전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1월 13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비해서 날씨는 많이 풀렸습니다. 한낮 기온도 7, 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았는데요.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은 없겠지만 이번 주에도 큰 기온 변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기온이 좀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 여수가 3도, 순천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1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인 모레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아침 영하권 추위와 함께 한낮 기온이 3에서 4도에 그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